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코스피가 5,000선에 올라선 이 상황, 매크로 변수들을 어떻게 보면서 시장을 전망해야 할지 오늘은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이승훈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최근에 특별한 이슈라고 한다면은 트럼프발 그린란드 이슈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에서도 여전히 또 타코 현상이 나타나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궁금하거든요. 일단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라는 욕심이 사실은 달라진 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서 4월 2일 해방의 날 이후처럼 달러화 표시 자산의 신뢰 문제를 유발을 하게 되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고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는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트럼프는 사실 국채 금리 상승을 아킬레스건이라고 여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물러섰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본질은 좀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트럼프가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한 내용을 들어보면 나토랑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광물에 대한 권리 취득, 그다음에 미사일 요격 시스템 골든돔 프로젝트에 대한 그린란드 참여를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이제 그린란드를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명분이 한 4가지 정도 있거든요. 네. 북극 방위에 대한 관여 강화, 서반구 내 미국 영향권 확대,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이제 중국, 러시아 영향권을 배제한다. 그리고 광물 자원 확보, 이 4가지 중인데 첫 번째랑 네 번째를 지금 얻어낸 거니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강경한 쪽으로 계속 밀고 갈 이유가 사실은 많이 줄어든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트럼프발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이 피로감이 확산되긴 네, 했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원하는 걸 가져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관세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못해서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이 부분은 언제나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나온다면 영향은 물론 시나리오별로 달라지겠지만 어떨까요? 일단 2월이나 3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1월 중에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안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조속한 결론을 내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시나리오는 위법 판결이 나는 가운데 이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거나 일부 관세는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충안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재판부가 위법과 합법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이제 정부와 관세를 이미 납부한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점을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시를 해야 네.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데 조금이라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불확실성 증대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전면 위법이나 소급 적용으로 가면 문제가 되게 복잡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국가 안보 관련한 관세 232조죠. 네. 그거를 거의 모든 사안에 적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9년 중국한테 걸었던 301조 이거 하라고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한테 전면적인 조사 지시할 가능성이 있고 국제수지 불균형이라는 명분 삼아서 모든 국가한테 150일 동안 15% 관세, 그게 122조거든요. 그것까지 매길 가능성이 있어서 무역 정책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금 좀 잠잠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시 드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재정 건전성 문제예요. 현재 관세가 유지되면 2035년까지 한 2.5조 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고 이게 위법으로 가면 그 규모가 0.7조 달러로 떨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게 이제 감세 연구하잖아요. 네. 이거로 인해서 향후 10년 동안 유발되는 기초 재정 적자가 한 3.4조 달러로 추계가 되어 왔는데 만약에 이게 위법이다. 그러면 재정 적자 문제 커질 수 있다. 국가 채무가 빠르게 오를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미 국채 금리 상승 그리고 이제 약달러 유발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또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FOMC 지금 회의를 통해서 동결이 거의 대부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짚어봐야 할 사안들, 특히나 실업률에 주목을 하신다라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저도 동결로 봅니다. 동결로 보고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75bp 인하가의 효과를 당연히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관세 발인플레 영향, 잔존 위험 이런 것들을 주시한다. 등의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을 저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도 실업률이지만 노동시장 관련한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5월 이후에 민간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레저 여가나 헬스케어 사회 서비스 빼면 5월 이후에 민간 고용은 내리 마이너스고요. 그다음에 11월, 12월 중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민자들 말고요. 미국 출생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다른 한편에서 보면 구직을 단념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준이 판단을 하느냐,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올해 실업률 전망, 올해 말 기준으로 한 4.4% 보고 있는데 이거를 결과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아니냐에 대한 질문들이 좀 집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조금 하방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네. 저희가 하반기 들어서는 금리나 재개 얘기를 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5월에 임기가 만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인가 계속해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한 명으로 압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아무튼 뭐 트럼프 측 인사가 또 연준 의장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정말 독립성 훼손 여부를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건가요? 일단 차기 연준 의장이 네. 중요한 이유가 이제 연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제가 유지되는지, 그게 사실은 국제 금리도 그렇고 그렇죠, 달러화의 중요하죠.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작년 말까지만 해도 지금 NEC 의장인 케빈 헤셋, 이 사람이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사람이 지명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친트럼프 인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연준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금리 결정의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제이디 반스와 같은 이제 정치적으로 통화 정책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에 좀 휘둘릴 가능성이 있는 인사 아니냐. 예, 그래서 독립성이 좀 훼손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와서 보면 트럼프 참모진의 만류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트럼프 스스로도 얼마 전에 헤셋이 백악관에 그냥 남기를 원한다. 그러게요. 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랬죠. 있어서 지금은 또 다른 케빈인 케빈 월시 전 연준 의사의 지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연준의 독립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왔고, 심지어는 연준이 이 재정 정책에 영향을 주는 양적 완화, 2010년도 당시에 이거를 반대했던 전력을 가진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명이 되면 연준 독립성 관련한 문제는 많이 좀 잦아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고 볼 일이고요. 네. 현재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월시 지명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의장직이 마무리되더라도 이사직을 또 유지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독립성이 좀 지켜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네.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형사 기소를 하면서 사실은 영리를 좀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관례는 이제 의장직에서 물러나면 이사로서의 임기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페드에서 나가는 건데 네. 파월 의장은 당연히 독립성 훼손에 대한 걱정을 할 거고, 그래서 이사로서의 자녀 임기를 지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불성설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은 또 BOJ의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되잖아요. 예. 얼마 전에 일본에서 또 재정 이슈라든지 이에 따라서 일본의 국채 금리도 좀 변동성을 확대하는 양상을 나타냈었는데 이에 따라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게 될까요? 일단 저희는 일본은행이 좀 매파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당연히 동결을 할 거라고 보지만 어떻게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거냐? 경제 전망이랑 물가 전망을 올리면 되거든요. 1월, 4월, 7월, 10월에 일본은행 수정 경제 전망이 발표되는데 이제 오늘 그 윤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전망 올라가고 물가 전망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BOJ가 좀 금리 인상의 강경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이제 총재 기자회견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12월에는 이제 엔화 약세의 물가 전망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BOJ 전후에 나왔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노조의 임금 인상 압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카이치 내각의 확장 재정 장기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스탠스가 저는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엔화와 연관이 깊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면 뭐 BOJ가 매파적인 입장을 보일 때마다 엔화 약세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소방수 역할이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파적인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엔화 약세도 좀 한불 꺾이지 않을까라고 내심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원화 약세에 대해서 엔화 약세와 지금 동조화되는 경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뭐 한두 달 이후에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400원대로 또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엔화와 원화가 같이 동조화되는 그림 하에서는 네. 예, 원화의 약세도 좀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1,400원 전후로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두 달 사이에 내려가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연내에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한국 원화는 포트폴리오 투자 수지가 중요하고요. 특히 작년 4분기 생각해 보시면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 거기에다가 이제 11월 달에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가 맞물리면서 원화가 굉장히 약했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올 돈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저도 얘기를 하는 게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채권 시장 WGBI 편입 이슈. 그래서 이제 패시브 자금이 리밸런싱 차원에서 월 평균 80억에서 90억 달러 정도 유입되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금액이 뭐냐면 작년 10월하고 11월 달 내국인 해외 주식 투자 금액인데요. 네. 10월에는 68억, 그다음에 11월에는 55억 나갔으니까 이거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정부가 기업들이나 아니면 금융권 달러 공급 확대하는 대책 내놓았고 국내 투자 복귀 계좌 영향도 상반기에 집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400원대 초반까지 환율이 수렴하는 그림이 저는 좀 타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뭐 한두 달은 아니고 좀 연말까지로 길게 보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2분기 가능성을 2분기? 비교적 높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또 3분기 만에 역성장을 했잖아요. 지난해 3분기 기저효과 때문이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또 장기화되고 있는 저성장 국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4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역성장한 거는 기저효과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민간 소비가 3분기에 1.3% 성장한 이후에 4분기에는 0.3밖에 안 늘면서 성장세가 좀 약화된 게 대표적이고 건설 투자나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1.0% 성장을 해서 뭐 저성장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전년 대비의 궤적을 보면 상반기 0.3에서 하반기에는 1.6으로 개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회복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그림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낙관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는 2.1%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 예를 들면 건물의 기성으로 매저가 되는데 이 회복 정도가 예상보다는 더디지만 반도체발 수출 호조 그리고 이에 힘입은 증시 호황, 코스피 5천 시대잖아요. 소비 심리를 자극을 하면서 민간 소비까지는 상반기 중에는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이제 생산적 금융이나 아니면 국민 성장 펀드와 같은 준재정도 결과적으로는 기업 설비 투자 여건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를 단순 비교한다면 네. 올해 성장률은 개선되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장기적인 시기에서 2027년 이후를 보면 1% 중후반 정도로 수렴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성장률이 그래도 개선되는 움직임을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증권시장 호황에 힘입어서 소비도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5천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필요한 투자 전략은 이에 따라서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이게 참 모든 업종이 다 좋으면 네. 그죠? 제일 좋은 그림이겠지만 그렇죠. 지금은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이 사실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실적 가시성이나 개선 가능성이 보이는 업종과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코노미스트이기 때문에 수출이 좀 증가할 수 있는 품목군을 나열해 보면 반도체, 휴대폰, 의약품, 화장품 정도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들이 수출의 신장세를 견인했는데 올해도 비슷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선진국에서 만약에 이제 AI 말고 다른 제조업의 설비 투자 이연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 불확실성이 이제 작년보다 올해가 적을 테니까요. 그런 그림이라고 하면 산업재나 기계류까지 기회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지는 않아서 말씀드린 그런 업종과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좀 세이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우리가 증시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봐야 할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라든지 중요한 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어떻게 불확실성에 대응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트럼프가 야기하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선제적으로 예단을 하기보다는 적절히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이승훈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